안녕하세요. 사연집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2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현재 6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중견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살 된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삶은 참 안정적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급여가 꾸준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거기에 남편이 기업 대표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가끔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막연한 바람 같은 것 말이죠. 제 딸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녀는 늘 우리 엄마는 참 성실하고 듬직해라고 말하니까요. 사실 딸은 제 자랑이자 제 인생의 중심이에요. 대학도 열심히 다녔고 이제 막 취업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는 나이가 됐죠. 남편 역시 바쁜 와중에도 가족을 챙기려 애쓰는 좋은 사람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저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일상의 틀을 깨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작은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는 앞으로 여러분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구청 안팎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까지 매일 새로운 얼굴들을 보게 되죠. 특히 공익요원들은 업무 특성상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 참 제각각이었습니다. 뺀질거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지각은 기본이고 일을 시키면 대충대충 하면서 꾀를 부리는 모습이 보이곤 했죠. 반면 성실하고 묵묵히 맡은 바를 잘 해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익요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억지로 와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유독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공익요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키가 크고 외모가 눈에 띄는 데다 행동도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멀끔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와 성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 친구는 공익근무요원 치고도 굉장히 드물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태도로 일했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도 꼼꼼하게 처리했고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는 시선도 남달랐습니다. 여직원들이 쑥덕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괜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 친구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였는지 저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 친구는 알고 보니 배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뷔의 꿈을 꾸며 노력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27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부서로 공익근무를 오게 된 거였죠. 배우를 준비했던 사람답게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해서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의 외모는 구청 안에서도 금방 화제가 됐습니다. 여직원들이 수군대며 번호를 물어볼까? 하던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고 민원인들조차 공익요원인데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에게 눈길이 갈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여자인 이상 그런 사람을 보면 눈이 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특히 그 친구가 다른 여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담당자니까 나랑 더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유치한 생각도 들었죠. 참 우스운 감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는 단순히 잘생긴 것에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이 바쁠 때는 묵묵히 도와주고 한가한 시간에는 대충 놀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다녀오는 등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는 단순히 잘생긴 공익요원 이상의 호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며 가끔은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은 그와는 전혀 다르지만 저도 한때는 나름 꿈 많고 열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를 보면서 묘한 설렘과 동경, 그리고 무언가 애틋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운이 좋게도 그 친구는 2년 동안 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대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구청 내 다른 과로 배치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희 부서에서 처음 시작한 뒤로 끝까지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히 겹쳐 만들어진 행운이었죠. 공익요원이 새로 오면 부서마다 담당자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7급 남자 주무관이 그 친구의 담당을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슬쩍 나섰습니다. 제가 공익근무 담당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 주무관도 별다른 이견 없이 넘겨줬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담당자가 됐습니다. 담당자로서의 제 역할은 단순했어요. 일을 시키고 출퇴근과 근무 상황을 체크하고 그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는 워낙 성실해서 제가 뭘 특별히 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항상 먼저 알아서 처리해두곤 했죠. 처음엔 조금 어색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업무 외적으로도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며 관심을 표현했어요. 요즘 힘들진 않아요? 라든가 배우 준비했었다면서요?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같은 질문을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성실하게 대답해줬습니다. 배우라는 꿈을 접고 공익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부서에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제가 공익 친구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챙겨주기도 했어요. 직원들이 저 친구를 너무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죠. 저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티나게 그 친구를 신경 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그는 제 옆에서 늘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의 존재가 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그와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단순히 업무 관계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감정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같은 것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도 빠르고 맡은 일은 항상 정확하게 처리했죠. 게다가 공익요원들 중에는 종종 지각하거나 이유 없이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가나 병가를 쓸 때도 꼭 며칠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꼼꼼함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가끔은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까지 완벽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모도 출중한 데다 태도와 책임감까지 갖춘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꼭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하루가 끝난 뒤에도 그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죽이는 대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헬스장에 다녀오는 등 자기 관리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25년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었고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중년의 여성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 친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저를 의식한다거나 저와 무언가를 엮으려는 건 당연히 아니었죠. 그저 그가 가진 매력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마음이 우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제 감정이 설렘이나 호기심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저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을 일깨워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요동칠 때마다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젊음, 성실함,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에 끌리는 제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단지 공익 근무를 하러 온 젊은 친구였고 저는 그의 담당자로서 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급격히 가까워졌던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부서에서 오랜만에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바쁜 업무 탓에 다들 스트레스도 쌓이고 서로 잘 알 기회도 부족했기에 다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이 나왔죠. 회식은 늘 직원들만의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저는 그 친구도 꼭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친구는 흔쾌히 참석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만 하던 그가 회식 자리에서 긴장을 조금 풀고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조금 새로웠어요. 어색한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주기도 했고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죠.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졌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인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부터 시작하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싶어서 배우라는 꿈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는 그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배우의 길에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데뷔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빚만 쌓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바로 공익근무를 하게 됐다면서 소집 해제가 된 후에는 빨리 자리를 잡고 취직해서 일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진솔함과 노력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성실하고 잘생긴 젊은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쏟는 노력이 저에게도 묘하게 자극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회식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친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성실함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끈기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제게 단순히 잘생기고 성실한 공익요원이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회식 이후로 그 친구가 더욱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삶의 태도가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를 더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그 친구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유로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점점 그와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무심히 혼자 살아서 밥을 집에서 잘 안 해먹고 라면을 주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쓰였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청년이니 그런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괜히 제가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그에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걸 제가 잘 챙겨주겠다고 하자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민망하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의 반응도 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느냐며 바람이라도 들었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어요. 뭐라는 거냐며 웃어 넘겼지만 사실 그 친구를 떠올리며 만든 반찬이었거든요. 그 미묘한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으면서도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반찬을 전해줄 때마다 그의 고맙다는 말과 밝은 미소를 보는 게 저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니까요. 그 친구를 챙기면서 남편과 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죄책감과 함께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왜 이렇게 애쓰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는 이미 제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점점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저는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와 내 딸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5살. 아직 연애보다는
일에 더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에게 바쁘게 살지 말고 연애도 좀 해라라고 말할 때마다 아이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웃으며 대꾸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볼수록 제 딸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장난삼아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어때?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조금 당황했는지 웃으며 어떻게 감히 주임님 따님을 만나냐고 손살에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고 딸을 소개해준다고 얘기했고 우리 집안 이야기도 여러 차례 하면서 꼬드겼죠. 그의 대답이 의례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웃으며 받아주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 딸과의 인연보다 제가 그 친구와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싶다는 엉뚱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가 조금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의 성실함과 밝은 에너지가 제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았고 딸 역시 그와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제 말을 가볍게 받아넘기곤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딱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색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저도 적극적으로 딸과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뭔가 미묘한 거리를 느낄 때마다 제가 선을 넘으려는 걸 스스로 붙잡은 셈이죠. 시간은 참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 친구의 소집 해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제 일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집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제 사회에 나오는 것이니 응원도 해줄 겸 앞으로의 계획도 물어볼 겸 부른 자리였어요. 그는 밝게 웃으며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취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머뭇거리며 연애도 슬슬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 딸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나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 친구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덧붙였죠. 내 딸도 지금 남자친구 없고 이제 막 취업해서 공감할 점도 많을 거야. 게다가 착하고 예쁜 아이야. 너 같은 성실한 사람이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친구는 이번에도 웃음을 지으며 넘길 줄 알았지만 예상외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소개해 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다고 승낙하는 것 아니겠어요. 속으로 옳다구나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될까? 아니, 잘 돼야지. 두 사람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도 제 딸과 그 친구가 정말 잘 어울릴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그와의 시간을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그의 앞날을 응원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제 딸과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됐죠. 소개팅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딸과 그 친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딸에게는 착하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니 잘 꾸미라고 당부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두 사람 모두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어요. 딸은 제가 보기에도 새삼스럽게 아름다웠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잘생기고 당당해 보였어요. 특히 그 친구의 모습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잘 맞춘 재킷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나 눈길을 끌던지 순간적으로 내 딸보다도 저 친구가 더 눈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딸과 그 친구가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그런데 나가면서 뒤돌아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선남선녀라는 말이 딱 어울렸어요. 딸은 약간 수줍은 듯 웃고 있었고 그 친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었죠.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젊었으면
저 친구를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딸이 그 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좋은 오빠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얼마 안 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죠. 그 친구 역시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이제 주임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바라고 꿈꾸던 대로 딸과 그 친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가 만들어준 인연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딸과 그 친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완전히 딸의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잘 풀리길, 그들의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딸과 그 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평범하면서도 사랑스러운 20대 커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로를 자주 만나며 데이트를 즐기고 때로는 함께 계획을 세우며 미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 친구와 딸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가까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틈틈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고 집에 오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냥 딸의 남자친구로만 생각했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누고 난 뒤로는 이 친구 정말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네라며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그 친구가 올 때마다 남편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흐뭇해지곤 했어요. 딸도 그를 데려오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친구가 집에 오는 것이 남편이나 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그가 집에 온다고 하면 저는 유독 분주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여러 메뉴를 고민하고 집안을 꼼꼼히 정리하며 심지어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기까지 했죠.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올 때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신경 쓰였어요.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은지, 옷은 단정한지, 머리카락은 깔끔한지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도 그와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묘한 설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집에 와서 밝게 웃으며 인사할 때면 그 모습만으로도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딸의 남자친구를 넘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존재는 저희 단조롭던 일상에도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끌리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은 설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의 방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딸과 그 친구는 처음 만난 이후로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툼도 거의 없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차분하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솔직히 말하면 그를 우리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조금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너희들 그냥 이렇게 계속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 말에 딸과 그 친구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부끄러워하며 무슨 소리냐고 당황했지만 사실 그 친구의 반응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하고 결혼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과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고요. 그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남편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잖아. 결혼 초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그동안 자리 잡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가정을 꾸리면 되지 않을까? 집도 엄마가 얻어줄게. 사실 두 친구 모두 결혼의 뜻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서 지낼 정도로 관계가 가까워졌고 요즘 시대에 이른 나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지원을 충족하게 받고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본인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전개였지만 저로서는 너무도 기쁜 일이었죠. 그 친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수월했습니다. 저는 딸과 그 친구가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집을 알아보고 혼수를 준비하고 심지어 결혼식장 예약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곧 그 친구를 신뢰하며 저를 돕기 시작했죠. 그 친구는 이런 저희 도움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성실한 청년을 넘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결혼 준비가 무르익어가며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과 그 친구는 행복해 보였고 저 또한 그들의 행복 속에서 묘한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친구를 딸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 설레는 건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딸도 그 친구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결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집부터 알아봤습니다. 일단 전세를 얻어주고 살다가 집을 제가 사주겠다고 했어요. 딸도 이쁘고 사위 될 그 친구를 위해서 돈은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혼수와 결혼식장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딸은 당연히 가족이고 그 친구와 저희 관계도 오래되어 갔기에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에게 더 정이 가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믿음과 안정감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분명히 딸의 남편이 될 남자인데 어딘가 자꾸 마음 한켠이 신경 쓰이는 것이었어요. 주책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한 대로 다 잡아지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딸과 그 친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기쁘면서도 이제 더 이상 그가 제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스스로도 어쩌면 조금은 더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었죠.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딸과 그 친구, 아니 이제는 제 사위가 된 그는 서로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고 하객들조차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들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 두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다행히 딸과 사위는 신혼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며 밝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행복하면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지나 사위가 지원했던 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에게 장모님 취업했다고 기뻐하면서 전화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바로 남편과 딸에게도 알려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축하 파티 겸 저녁을 먹으며 다 같이 차축했어요. 남편도 술 한잔을 하면서 우리 사위가 이제 정말 자리 잡아가는구나 라며 기뻐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장난삼아 사위에게 말했어요. 우리 사위 너무 잘생겨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하겠네. 관리 잘해야겠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집에서 딸만 바라보라고. 다들 웃었지만 사실 제 말에는 진심이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주목받는 건 당연할 일이겠지만 그가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스스로에게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위가 일을 시작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딸 역시 자기 남편 최고라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각자 일에 충실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은 반찬이 다 떨어졌다며 부탁을 했고
저는 흔쾌히 반찬을 만들어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후 딸네 집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았던 터라 딸에게 먹일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며 흐뭇한 기분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집 안에는 딸 대신 사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딸의 부재를 묻고 왜 사위가 집에 있는지 물어보니 그는 오늘 휴가를 내고 쉬는 날이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휴가를 낼 수도 있는 일이니 의아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의심이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하고 준비해온 반찬을 꺼내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위는 반찬을 보며 고맙다며 연신 웃었고 저는 그와 자연스럽게 차를 한잔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위는 제 말을 경청했고 그 모습에 저는 이상하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와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어쩐지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고 그 낯설음은 제 안에 알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에 자리 잡은 묘한 불편함과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단둘이 남았던 그날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자리였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위가 혼자 있었습니다. 딸 대신 사위와 시간을 보내게 된 상황이 낯설기도 했고 어딘가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가 집안일을 돕거나 정중한 태도로 나를 대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그에게로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날 사위가 무심하게 요즘 부쩍 더 예뻐지신 것 같다라고 해주는 말을 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고맙다는 말만 겨우 내뱉었는데 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의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딸의 남편인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억누르려고 했지만 사위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내 그를 향한 묘한 설렘과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위와 단둘이 반찬을 정리하고 차를 마시던 중 사위가 갑자기 바람이라도 쐬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딸도 늦을 거라 했으니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드라이브라도 잠깐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사위의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가벼운 이야기가 오갔고 그는 제 기분을 살피듯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커피 한 잔씩을 사서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근처 쇼핑몰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마음에 여유가 생겨 함께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옷가게에서 몇 가지를 고르며 제 의견을 묻곤 했는데 그 모습이 참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함께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이라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쇼핑을 마치고 나서는 최근 개봉한 영화가 재밌는데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보지 못했지만 딸이나 남편과 보기에는 딱히 흥미가 생기지 않았던 영화였기에 이번 기회에 사위와 보게 된 것도 이상하리만큼 즐거웠습니다. 영화관에 앉아 함께 웃고 영화에 빠져드는 동안 순간적으로 그가 사위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잘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 그는 저에게 편안한 미소로 이야기를 건넸고 저는 그의 태도에서 남다른 진심과 배려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젊었더라면 이 친구와 사귀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의 다정함과 성실함, 그리고 오늘 보여준 자연스러운 매력이 너무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무거운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딸의 남편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딸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이 시간들이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긴 하루를 보내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피곤할 법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함께 식당에 갔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 잔씩을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해지니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깊은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돌 무렵 사위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장모님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물으니 그는 대답을 회피하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장모님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장모님 같은 분이 계신 가족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딸과의 결혼이 아니라 왜 나를 보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단순히 칭찬이나 예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솔직해 보였고 술기운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어쩌면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와의 관계는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와 만남이 이어졌을 뿐인데 서로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 듯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이상한 관계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말투, 때때로 보여주는 다정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는 일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딸의 행복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이 감정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와의 만남이나 대화를 돌아볼 때면 상상 속에서 선을 넘어버린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상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에만 머물렀고 현실에서는 철저히 선을 지켰습니다. 사위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혹은 사소한 행동 속에서 서로가 이 묘한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딸과의 결혼 생활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 묘한 긴장감은 우리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서로가 그 선을 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은 계속 설레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뒤섞여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위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무언가 심각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사위는 조금 머뭇거리며 자신이 처한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생긴 빚이 있었는데 상환 날짜를 깜빡하고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빚을 왜 졌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일을 하기 전에 급하게 썼다고 둘러대더라고요. 너무 황급한 목소리 때문에 더 캐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워요. 사위는 그동안 저나 남편에게 이런 문제를 전혀 알리지 않았기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움받을 데가 없어 이렇게 연락을 드렸다고 했고 다급한 목소리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을 떠올리며 어쩌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딸과 함께 꾸려가는 그의 가정이 이런 문제로 흔들리는 건 바라지 않았기에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었으니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액수였죠. 하지만 저는 그가 돈을 요청할 때 얼마나 절박하면 장모에게 돈을 빌리겠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보내준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위와 딸의 생활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저도 그 사건을 점차 잊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당장 없다고 저와 제 남편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또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고불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다닌다고 했던 회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취직했다며 매달 월급을 받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취직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대출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자 급한 마음에 나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었죠. 제가 보낸 3천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였던 것이고 딸에게는 끝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사위가 친구들과 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가 친구들에게 저희 집안 사위로 들어와 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더라고요. 장인어른 회사도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장인이 죽으면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딸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나? 우리가 잘 지냈던 건 나를 사위가 이용해왔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가 우리 가족의 신뢰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과의 결혼도 우리 가족에게 보여줬던 다정함과 예의도 모두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믿었던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이렇게까지 허울 뿐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딸에게 내가 찾은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해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곧바로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알게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할 사람이고 일이 더 크게 번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우선 사위의 메시지와 모든 증거를 저장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남편에게 이 일을 바로 알리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상 이런 문제를 알게 되면 폭발적으로 화를 낼 게 분명했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사위를 불러 이 문제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사위를 불러냈을 때 그의 태도는 처음부터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딸과 제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에게 모든 사실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끝을 흐리며 변명하려던 사위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회사에 취직한 적이 없었고 결혼 이후에도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제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더니 점차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는 오히려 막무가내로 나오며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장모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감정을 이용하려 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태연해 보였어요. 다른 사위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뒤 혼란과 분노에 휩싸인 채 내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둘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말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우리가 무언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위와의 관계는 그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느낀 친밀감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사위를 소개한 것도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울며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호소하며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위가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했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분히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깊이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가 딸과 우리 가족 모두를 얼마나 깊이 배신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또 제가 가족들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깨달았어요. 잘생긴 젊은 남자 하나에 홀려서 제 딸의 인생을 망친 못난 엄마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딸이 이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 데에는 제 책임이 전부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본 사위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공익할 때부터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비위 맞춰주고 칭찬해주니까 제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갑자기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공익근무를 하던 시절부터 보여줬던 태도, 제가 그에게 보여줬던 친절과 관심,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된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그가 사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찬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냐고 조롱하듯 말했던 그의 태도는 저를 더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보여줬던 친절과 신뢰를 이런 식으로 뒤집어쓰고 그것을 이용해 딸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농락하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안정적인 환경과 자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딸과의 결혼도 저와의 신뢰 관계도 모두 그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하나의 연극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성실함과 다정함에 속아 우리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제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며 행복한 미래를 기대했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깊은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딸의 눈물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딸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사위를 소개해준 것이 결국 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로 인해 딸이 얼마나 힘들고 배신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를 처음 소개할 때 느꼈던 그의 성실함과 좋은 인상, 그리고 딸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를 믿고 소개했던 것뿐이었다고요. 사위가 보인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부끄러운 감정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잘못된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절대 그 이상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다고, 그런 점에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걸 책임지고 사죄를 하겠으니 제발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실망감과 혼란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나 믿어. 엄마도 속았던 거잖아. 우리 같이 이 일을 해결하자. 이 사람이 우리를 이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해. 라고 말해주는 거 있죠.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딸이 제게 보여준 믿음과 용서는 너무도 고맙고 동시에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과 함께 반드시 사위에게 복수하겠다는 강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고 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위란 녀석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가 우리를 이용하고 배신한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이 상황에서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저는 하나가 되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혼집에 있던 사위의 물건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빼돌리거나 숨겨둘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용달 업체를 불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위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의 옷까지, 개인 물품, 심지어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들까지 모두 챙겨왔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은 다행히도 우리 부부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난 뒤 우리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딸이 사위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증거들과 함께 그가 저와 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자료가 충분히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며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뻔뻔스럽게 나오더군요. 신혼집으로 돌아와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 억울한 척했지만 그런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딸과 저는 이미 배신감에 깊이 상처를 받았고 그를 향한 일말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벼랑 끝에 몰리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처음엔 큰 소리를 치던 그가 결국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역겨움만 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 발길로 걷어차듯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물조차 이제는 또 다른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인빙자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빌려준 3천만 원 역시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으로는 모든 배상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모든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딸과 내가 그의 거짓말과 기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수가 달콤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쓰디쓴 경험이었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우리 가족은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족을 배신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배신을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했을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딸에게 너무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든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함께 싸워줬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앞으로는 평생 딸에게 더 잘하고 존중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위의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알지 못하고 그를 무턱대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제 마음속에서 스쳤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이 결국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점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처음부터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미안했고 딸에게는 제가 사위를 믿어 그녀에게 상처를 준 점에서 미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죄책감을 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대한 딸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노력하며 우리 가족을 더 단단히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책임도 제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딸과 남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빌려준 돈과 그동안의 손해를 감당하기 위해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이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진짜로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평생 가슴에 품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려 합니다.